마스터마인드 여러분, 다시 또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책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나눠야 할 책은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약간 국부론을 쉽고 간결하게 약간 핵심 내용만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어서 그냥 아마 읽기가 아주 딱딱하지는 않았으리라 좀 믿고요. 그냥 이걸 통해 가지고 국부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책이 들어가면서 하고 배경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어떤 철학 세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주요 내용의 국부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것과 시대 배경에 대해서 각자 읽으신 그 부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는 1강이 들어가면서라는 그 챕터인데요. 혜민킴님께서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 제가 이 책을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경제 전문가인 제님이랑 같이 해서 오늘 저는 짧게 하고 제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살면서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해결을 그냥 너무나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근데 경제학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학문인데요. 이런 근대 경제학에 있어서 이 해답은 대략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여기서는 국가 주도의 경제관하고 시장 주도의 경제관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국가의 주도의 경제관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정부 주도고요. 그런 경제관이 바로 국가 주도의 경제관이고, 시장 주도의 경제관은 국가는 국방과 치안 그리고 공공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는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건데요. 16세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살고 있던 이 16세기, 18세기의 서양은 중상주의 시대였어요. 그 중상주의는 자국 경제를 발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자국의 산업을 이제 보호하고 발전시키려고 정부가 뭐 영업 허가나 그 다음에 수입의 규제나 가격의 규제나 이런 각종 규제나 지원을 정부가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걸 바로 중상주의라고 하는데, 이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처음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경제적 자유주의의 완성자라고도 하는데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이제 정부가 공정하게 법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지고 모든 불합리한 그 경제 규제를 철폐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것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제도가 있고요. 아담 스미스는 이 경제를 얘기할 때 잠시만요.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제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자유주의의 완성자라고, 스미스가 그레스고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당시에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는 그냥 경제학만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도덕 철학, 그는 또 신학자고 윤리학, 그 다음에 법학,
그 경제학을 모두 다 포함해서 도덕 철학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때문에 스미스는 그 경제학의 이게 울타리를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 이론을 제시할 때 그의 자유주의는 신학에서 시작을 해서 윤리학, 법학을 거쳐서 경제학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 장대한 체계예요. 근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제학이 이제 독자적인 학문으로 바뀌면서 철학에서 시야는 그 경제 문제만 딱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법이나 정치적인 직접적인 제약들 또는 법과 정치는 또 당시의 사회의 철학과 그 다음에 윤리가 이렇게 같이 반영돼서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사상은 철학이나 윤리학 또는 법학과 함께 이게 고찰이 돼야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이러한 총체적 사상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주의 사상은 당시 그가 그런 자유주의는 이처럼 이렇게 깊은 철학적 기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를 바꿀 만큼 아주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사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스미스의 국부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경제학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윤리와 법학을 모두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막 긍정적으로 보는 이것을 조금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스미스는 경제를 굉장히 촉진하는 자본주의의 좋은 면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면은 이렇게 조금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18세기에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자본주의가 아직 성숙하기 전인 18세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 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에 그 영국 그 유럽 쪽에서만 하고 그의 시선으로만 바라본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국부론, 그러니까 각 나라의 국가의 부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런 국부론의 기본 그 과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최초의 경제 종합 교과서라고 하는 국부론의 이야기를 오늘 다 함께 재미나게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들어가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다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각 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 아담 스미스가 이 책을 썼던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장인데요. 빅토리아님께서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이게 이제 너무 긴 내용이어가지고, 네, 저도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시대 배경을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테니까 저는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게 이제 1776년부터 1786년 그 10년 동안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1776년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1776년 조선 이렇게 해갖고 찾아봤더니 글쎄 저는 가보경장 그때가 그때쯤 아니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뭔가 이런 이런 비슷한 그런 그 상업적인 그런 게 나왔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글쎄 영조가 죽고 정조가 처음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때가 그 해가 177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에서 아직 그렇게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을 때 얘가 이때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쇼킹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늦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세기 후반에 이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썼을 때가 어떤 그 영국의 역사적 배경이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책을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애덤 스미스는 그 좀 전에 우리 혜빈킴 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을,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그런 초기 자본주의, 그러니까 초기 상업 자본주의에 그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경제학자 중에 그 칼 마르크스가 있을 텐데, 칼 마르크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이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결국 노동자들이 그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이제 뒤엎을 것이라고 그 얘기했던 그 칼 마르크스의 그런 그 자본론이 나왔던 시대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사실은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이제 수렵, 유목, 농업,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이렇게 4단계를 걸쳐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이 마지막인 그 상업 자본주의, 그러니까 상업 사회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 자본주의가 아주 초기 자본주의 또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상업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립이 된 이후였다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그 아담 스미스가 그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란 어떤 경제였냐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이 분업을 통해서 생산된 다음 상품으로 시장에서 매매되어서 교환되는 경제로 봤어요. 그래서 즉 시장을 통해서 사회적 분업이 확립된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는데, 이때 사유재산 제도는 지금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할 대상은, 그러니까 왕이나 아주 절대 권력의 그런 그 귀족들로부터 이런 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업 하시는 분의 그런 자본가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유재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는 그런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임금 노동자와 자본가로의 그런 계급 분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시장 경제를 이제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신 이분의 그런 지역으로 따지면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시지만, 이제 이때 영국이 어떤 영국이었었냐면,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미 굉장히 이제 많이 상업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 세계를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가 먼저 석권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나와가지고 영국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런 본인의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낸 그런 물자들을 이제 그 식민지에서 팔고, 그것들을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런 자본가들이 이렇게 몸집을 불리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16세기에서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은 그러니까 상업 자본주의였는데, 그러니까 무역을 포함한 상업이 이익 창출과 자본 축적의 주도적인 상업이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상인이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던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업혁명은 사실은 19세기 그 유럽과 그러니까 19세기 유럽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미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때 그 산업 자본주의, 그러니까 상업 자본주의에서 산업 자본주의 시대로 그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상업에서 제조업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갔던 시대예요. 그래서 주로 이윤 창출과 자본 축적이 많이 이루어졌고, 산업 자본가들, 그러니까 제조업 자본가가 경제 주도권을 잡던
그런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은이 이근식이라는 그러니까 경제학자 분은 이제 요때뿐만 아니라 이제 요 챕터에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또 어떤 독과점이 진행되면서 상업 자본주의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 자본주의가 됐는지, 그리고 또 1980년대부터는 또 투기 자본주의가 또 어떻게 나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분배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됐는지 이런 설명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러니까 국부론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업 자본주의가 나중에 어떻게 산업 자본주의, 그다음에 금융 자본주의로 변화됐는지 그런 이제 자본주의 역사를 한번 이제 크게 보실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시대 배경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18세기 이 애덤 스미스가 이 책을 썼을 때만 해도 이미 왕은 상징적인 존재였었고 의회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입헌 군주제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그 의회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투표권을 가진 그런 선거권을 가진 그런 의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가옥세와 가옥임대료, 조금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집이나 뭔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저와 같은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나 농민들은 제외하고 지주나 상공업자들만이 의회에 속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영국 의회는 모든 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로 큰 상공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비판한 것은 바로 이 의회 중상주의자들의 정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스미스의 그런 비판의 내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틀을 맞추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제 도덕 철학 요거는 이제 고담에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중상주의는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면 대자본에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중소자본에는 불리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장 누구시죠? 향초님. 네. 네, 저는 이제 3장 명예롭고 풍족하던 생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스미스의 개인적인 풍족했던 삶에 대해서 소설을 하고 있는 챕터예요. 그래서 앞에서 빅토리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미스는 67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도 나오고 그런 이렇게 쭉 개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데이비드 휴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휴음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거기 학교에서 배운 허치슨이란 분한테 도덕 철학 과목을 배우면서 그 개인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비드 휴음은 인간의 본성론을 쓴 무신론자가 쓴 책이라고 해서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 왕, 군주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 시기에 신은 없다. 우리 예전에 이제 니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무신론자라고 하면 굉장히 그 학계에서 차단당하고 들고 있었는데 그 책도 못 읽게 하고 이랬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미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강의를 듣고 쓸데없다. 이거는 정말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그리스, 로마
로마 고전을 혼자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1700년도에도 개인적으로 그냥 클래스를 열어서 저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클래스를 열어서 지방의 유지들한테 후원을 받고 공개 강좌를 열고 돈을 받고 그래서 유료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스미스가 명쾌하고 유쾌한 내용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서 교수로 취임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정말 그 자유주의의 그 기본 모토가 된 사람인 만큼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를 누렸는지를 보면 걔 그냥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개인적 부를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갓부부, 공작, 이런 높은 귀족들의 가정교사가 되면 그것이 훨씬 더 대학교 교수보다 더 영예롭고 연봉도 훨씬 많이 받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요.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 스미스는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연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노동자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왜냐면 자본가의 삶이 아니라 스미스가 어쨌든 자기가 가정교사를 하면서 자기의 그 지식을 파는 지식 노동자잖아요. 지식 노동자로 그 후한 연봉을 받고 그리고 그걸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랬던 어느 누구보다 지식 노동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유명한 국론을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써가지고 낸 책인데 이 책이 기본 바탕으로 스미스가 문학 책 많이 읽고 대학교 동안 옥스퍼드에서 책 뺏기면서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사람들과 부지런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 안에 풍부한 예시, 사람들이 읽기에 좋은 문장력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19세기의 이제 자유주의, 경제 예전에는 아까 혜승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 정치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학문이었죠. 다 같이 철학, 경제, 정치 경제 그래서 정치 경제라고 다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지 따로 경제학이라는 걸 따로 떼서 이야기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쓴 국부론이 자유주의의 시대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방임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영국도 보호 무역에서 이제 자유무역으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스미스이죠. 그래서 스미스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문학, 수사학, 형이사학, 미학, 천문학, 물리학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심이 많고 많은 부분에 또 책을 썼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태워버려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부론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벼운 챕터인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님 사장이시죠? 네, 제가 사장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조금 길게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좀 짧게 해볼게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 체계가 이제 4장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자유방임, 그러니까 그대로 시장 자체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시장은 스스로 이제 스스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그런 결과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일 텐데,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상초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서 도덕 철학과 교수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던 시대의 그 도덕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신학하고 윤리학, 법학, 경제학 이것들을 아우르는 아우르는 그런 과목이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분은 이제 목사까지 사실은 되고 싶어서 그 옥스퍼드 대학으로 장학금을 받고 이제 가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신의 개입을 굉장히 그러니까 신의 개입을 이런 경제학 속 안에서도 신의 개입을 생각을 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한 그 신의 개입은 그러니까 자연 신학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일들에 모든 그 인간의 일들에 그 신이 개입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독교의 그 인격 신론이라고 한대요. 뭐 신학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 사회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개별적인 현상에 신이 직접 일일이 관여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종전 기독교의 이제 인격 신론인데, 이분이 말하는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은 그러니까 신이 인간 사회나 자연의 개개 현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나 자연이 따라야 할 법칙을 만들었고, 이 법칙에 따라서 인간 사회나 자연이 운행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뉴턴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제3법칙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뉴턴이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학이나 그러니까 법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런 법칙을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발견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그러니까 자연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사회도 경제도 굴러간다라고 보는 게 이분의 그런 이신론 자연 신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 조화설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작 없이도 자연적으로 조화와 선을 이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을 아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뭔가 사람들의 그런 인위적인 그런 법이나 이런 정부의 개입을 이제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만약 그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런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뭔가 최대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정도, 아주 그냥 미니멀하게 제한하는 정도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신학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윤리학, 그분의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윤리학이냐, 뭐 자연 방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법학, 뭐 역사적 고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국부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우리가 한번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건데, 사실 이 애덤 스미스, 그러니까 저의 지식이 이렇게 깊진 않지만 이 국부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경제학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이 책 한 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말한 게 시장에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책을 썼고 그게 우리 이 시장의 경제의 어떤 한 축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우선 애덤 스미스는 이제 소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몇 가지 그냥 블랙 포인트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The Father of Modern Economics,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경제학의 틀을 만든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미국 그 시장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게 laissez-faire policies, 그러니까 자의방임주의, 그 다음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이제 요 세 가지가 이 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부론은 이 책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영어 제목이 The Wealth of Nations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하게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부를 증대하는가라는 퀘션을 이제 이 책에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더 잘 사는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비판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생각한 그 어떤 경제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큰 틀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자유방임주의다라는 거 아까 자신의 도덕적이나 철학적 기초에 의해서 그 자유방임주의를 이 사람은 옹호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인비저블 핸즈에 의해서 이제 이 경제 체제가 돌아가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개인이 더 부강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인디비저블 핸즈라는 게 개개인이 자기 나라를 부유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장사를 하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경제 체제를 만들고 사실은 그 경제 체제가 더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책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unintended consequence라고 나오거든요. 개개인은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부자 되는 거에. 근데 나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좋은 거는 비싼 돈 주고 사고 별로 퀄리티 낮은 거는 낮은 가격 주고 사고 이런 과정이 모여서 하나의 큰 경제 시장을 만들고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시장의 그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낸다, 도출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이 자유방임주의의 큰 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냥 돌아간다. 어떤 그런 개인의 본성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 따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폐해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와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이제 해야 된다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국한된 부분이고 아담 스미스는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부정이나 어떤 그런 그거를 유발하는 것보다는 들어오지 않는 게 낫고 또 독점이 결국에는 이 경제를 망치고 부에 가는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부자가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생산의 증대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애덤 스미스예요. 근데 생산성을 증대하려면은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뭔가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걸 만들어서 생산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분업을 해야 된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를 보면 이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주의는 발전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힘을 믿고 그리고 분업에 의해서 어떤 생산성이 높여지고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free trade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잘 만드는 거를 더 많이 만들고 그런 거는 만들어서 팔고 그렇지 않은 거는 수입해오고 이런 거에 대한 옹호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이나 이 미국이 이 사상에 뿌리를 두고 이 경제 시스템이 발전해 나갔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사상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제관의 흐름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이제 가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소름 끼쳤던 게 제가 가끔 시장을 이렇게 매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장은 좀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북클럽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른다고. 왜냐하면 하루하루 반응하는 것도 너무너무 틀리고 되게 예민하고 어떤 뉴스에 따라서 막 어떤 주가의 시장 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정부도 모르게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유는 이 개개인의 어떤 조그만 결정에 의해서 이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개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행동이 결국에는 우리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애플의 주식이든 아마존의 주식이든 시장이 없으면 주식의 그 가격은 결정되지 않고 그 시장의 주식을 결정하는 것은 이 개개인의 돈을 벌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 달려 있고 기업이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 정신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 시장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공정거래 그리고 불법을 막는 거에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정부의 개입은 당연히 하지만 시장 자체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거의 그 개입을 안 하는 그 주의가 계속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덤 스미스의 그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 뭐 국방이나 사법이나 공공사업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무역 규제도 철폐하라, 경제를 자유화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사상이 실제로 그대로 기반에 녹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는 우선은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로는 고전파라고 해서 이 정말 자유방임 그리고 정말 인비저블 한 정부 개입 철폐 이런 거를 고전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대로 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폐해가 많잖아요. 아담 스미스는 그 당시 살면서 이렇게 가면 어떤 폐해가 올지를 볼 수 없었잖아요.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폐해가 온 게 이제 가장 큰 게 그 공황이죠. 그 경제가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사실 이 애덤 스미스의 말대로라면 모든 나라가 부자가 돼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더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개개인의 어떤 부는 창출이 됐지만 사실 뭐 그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집단이 돈을 훨씬 더 계속 많이 버는 집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폐해가 오고 공황이 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완전히 그 전체 어떤 경제가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오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이제 왜 우리 예전에 인문학 할 때 배웠잖아요. 찬반 정합으로 이렇게 막 간다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케인즈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는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시작한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이라면 케인즈 학파는 우리가 더 잘 살려면 결국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케인즈 학파는 약간 상반되는 논리가 애덤 스미스는 생산성의 향상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면 케인즈 학파는 정부가 개입해서 그 디맨드를 많이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상반되는 그 경제 이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케인즈 학파가 그 미국 공황 이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갔었죠. 그래서 쭉 그렇게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언제 그 서프라임 몰기지 막 이런 게 생겼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했더니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잘 만든 건 아니거든요. 어느 상태가 됐더니 그 금리를 올렸더니 그 경제가 패닉이 와서 정말 몇 년 동안 다시 복구하는데 힘이 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신자유주의가 나타나서 아니야 정부 개입하지 마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신고전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냐를 보면 사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어떤 큰 사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연결이 되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의 말대로 가다가 그렇지 않은 거면 또 다른 학파가 들어오고 하는 어떤 그런 상반된 게 나오고 지금도 사실 신고전파라고 해서 그 시카고 그 대학이 경제학으로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는 이제 거기 사상에 뿌리를 둔 그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있어서 맨날 싸워요. 경제에서 무슨 일만 나타나면 이제 고전파 이코노미스트 나와가지고 인비저블 핸즈 막 그러면 이쪽에서 와가지고 아니다 정부가 개입 안 하면 우리 다 망해 이렇게 해서 맨날 아르클 가지고 맨날 싸워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딱 쓰고 그걸 시작함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경제가 신경제학파가 꽃을 피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의 이 자본주의 특히 미국의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 사상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국부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좀 다시 여러분이랑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의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빅토리아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의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7장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을 빅토리아님께서 그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토리아님 많이 챕터 커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역시 네, 그런 그 금융의 첨단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제를 보는 눈이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저희는 물론 이제 그 향님은 캐나다에 계시긴 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를 많이 표방하고 따라해서 이제 발전한 나라고, 근데 유럽은 또 굉장히 또 사회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부유한 국가? 그러니까 그 북유럽 국가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노동당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이 나온 그 영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초기 자본주의에 굉장한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손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생각나시는 분도 트럼프도 계시죠. 트럼프는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이 이제 힘이 세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가 될 텐데,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규제를 거의 다 철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철폐하는 것에 이제 대부분은